복장 불량! 2년 봐라? 가족이 왔다고 기강이 다 빠졌네?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철원의 연병장. 수백 명의 면회객 앞에서 한 여군 중사가 어린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가위로 그의 전투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하지만 단 3분 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갑고 정돈된 육군본부 감찰실의 공기는 강동훈 준장의 성격과도 같았다. 39의 나이에 별 하나를 단 그는 육사 수석 졸업과 전방 전투부대 지휘관을 두루 거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지휘는 논리와 원칙에 기반했다. 강함은 정의에서 나온다는 그의 신념은 감찰실에서도 변함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군 기강 회의, 병영 내 가혹 행위 등 골마 터진 군의 치부를 고발하는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 때문에 원스타 강동훈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저승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런 강동훈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뿐인 여동생 강지원이었다. 동훈과는 달리 지극히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의 지원은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섬세한 감성을 키워온 아이였다. 그런 지원이가 돌연 장교가 되겠다고 자원 입대한 것은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오빠처럼 강해지고 싶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입대 전 짧게 깎은 머리를 어색하게 만지며 웃던 지원이의 얼굴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강동훈은 여동생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내심 걱정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군대는 강인함만을 요구하는 곳이며 약한 자에게는 가차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원이는 강원도 최전방 육군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백골부대라는 별칭처럼 그곳은 악명 높은 훈련 강도와 엄격한 군기가 특징인 곳이었다. 2달간의 훈련 기간 동안 동생에게서 온 편지는 늘 단정하고 밝은 내용이었다. 오빠, 여긴 생각보다 괜찮아. 다들 잘해줘. 훈련은 힘들지만 버틸만해. 강동훈은 그 괜찮아라는 말 속에서 오히려 동생의 외로움과 힘겨움을 읽었다. 군대에서 괜찮다는 말은 죽을 것 같다는 말의 동의어일 수 있었고 버틸만하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료식이 다가올수록 동훈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수료식 전날 밤 강동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맡에 놓인 동생의 낡은 그림 스케치북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스케치북 속에는 여린 선으로 그려진 들꽃들과 하늘이 가득했다. 과연 저 그림처럼 여린 아이가 그 거친 곳에서 무사히 버텨냈을까? 새벽 4시 강동훈은 검은색 세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신병교육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오늘 하루가 제발 아무 일 없이 그저 평범한 남매의 해우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굳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강원도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울을 출발한 지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빌딩 숲은 사라지고 앙상한 겨울나무가 들어찬 회색빛 산맥이 끝없이 이어졌다. 강동훈은 난방 온도를 높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백골 용사 신병교육대. 이름은 거창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산비탈을 깎아 만든 낡고 음침한 군부대 정문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위병소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이등병 2명이 서 있었다. 강동훈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제시하자 한 병사가 어설픈 동작으로 명단을 뒤적였다. 강동훈, 이은. 아, 강지원 훈련병 가족분 맞으십니까? 네. 병사의 손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동훈의 눈은 이미 위병소 내부와 주변 경계 시설을 훑고 있었다. 낡은 CCTV는 렌즈에 성에가 끼어 제 기능을 못하는 듯 했고
통신 장비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관리 상태 기본부터 무너져 있군. 직업병이 또 도졌다. 방문증을 받아들고 부대 안으로 차를 몰았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임시로 마련된 가족 대기실로 향하는 길, 부대 곳곳은 스산했다. 막사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은 살얼음으로 번들거렸다. 대기실로 사용되는 낡은 강당은 수백 명의 가족들로 이미 북적이고 있었다. 기대와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들 사이로 강동훈처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몇몇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겨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강당 앞쪽에서 군무원으로 보이는 이가 마이크를 두드려가며 소리쳤지만 찢어지는 소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강동훈은 한쪽 구석에 서서 강당 내부를 살폈다. 비상구 유도등은 꺼져 있었고 소화기는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군. 그때 강당 한쪽 화장실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강동훈은 본능적으로 인파를 해치고 나갔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울며 어머니를 흔들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의무실에 연락했어요. 누가 좀. 강동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다들 비켜주세요. 그는 쓰러진 여성의 앞으로 가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짚었다. 호흡은 미약했으나 일정했다. 저혈압 쇼크일 수 있습니다. 빨리 좀 같이 들어주세요. 그는 옆에 있던 남성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외투 벗어서 몸 좀 덮어주세요. 체온 떨어집니다. 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지시에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허둥지둥 달려온 의무병 2명이 엉성한 동작으로 들것을 펼쳤다. 강동훈은 그들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일병. 숙련된 인력이 아니었다. 환자 목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요. 하나, 둘, 셋. 그가 직접 구령을 붙여 환자를 들것에 옮겼다. 소동이 가라앉자 주변 사람들이 강동훈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혹시 의사세요?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아는 정도예요. 강동훈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너무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감찰관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그에게 과도한 주목은 독이 될 뿐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상황, 응급 환자 발생 시 부대의 대응 시스템은 낙제점이었다. 의무병의 도착 시간, 초동 조치의 미숙함. 이 모든 것이 이 부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었다. 수료식 행사는 잠시 후 9시 정각 연병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겨우 복구된 방송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겉옷을 여미며 쌀쌀한 연병장으로 향했다. 강동훈도 인파에 섞여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살얼음이 아스팔트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연병장 한편에는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들을 만날 면회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앞으로 아직 가족을 만나기 전 마지막 복장 점검을 받는 훈련병들의 대열이 보였다. 강동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그 대열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찾고 있었다. 다른 훈련병들보다 유난히 왜소한 체구,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깨. 강동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기 지원이가 있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훈련병들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처럼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짙은 얼룩무늬 전투복, 깊게 눌러쓴 전투모, 그리고 그 밑으로 드러난 감정이 거세된 듯한 20살 남짓의 애된 얼굴들. 강동훈은 맨눈으로도 동생을 금방 찾아냈다. 대열의 중간쯤 유난히 전투복이 헐렁해 보이는 작은 실루엣. 2달 만에 보는 동생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지만 볼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두려움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전투복 상의 끝단 정렬. 버클은 정확히 중앙. 군모각도 30도 유지한다. 훈련병들 앞을 오가며 고함을 지르는 것은 애된 얼굴의 여군 중사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다부진 근육과 빈틈없이 각 잡힌 전투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웬만한 남자 군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복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소한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가차없이 몰아세웠다. 이건 구두냐? 흙덩이냐? 다시 닦아. 정신 안 차려? 눈빛 풀고. 박중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수많은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그녀의 과장된 몸짓과 고압적인 태도는 강한 군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과시처럼 느껴졌다. 강동우는 저런 부류의 부사관들을 잘 알았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혹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잔인함을 학습한 사람들. 그들은 약한 상대를 귀신같이 찾아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박미선 중사의 시선이 강지원에게 꽂혔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강원도의 혹독한 추위에 훈련병들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원은 얼어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 장갑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작은 핫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툭. 핫팩이 얼어붙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리가 통제된 연병장에서는 유난히 도드라졌다. 강지원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허리를 숙여 핫팩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대열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박미선의 고함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성큼성큼 강지원에게 다가왔다. 강지원은 핫팩을 쥔 채 얼어붙은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에 감각이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가 강동훈의 귀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에 감각이 없어? 그럼 전투할 땐 총도 떨어뜨리겠네. 저기 내 가족들 다 보고 있는데 이따위 정신 상태로 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중사는 강지원의 턱 밑까지 다가가 위협적으로 쏘아붙였다. 강지원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강동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대는 그런 곳이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훈련병에게 돌아간다. 그가 나서는 순간 지원이는 오빠 치마폭에 숨는 놈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남은 군 생활은 지옥이 될 터였다. 복장 불량. 전투복 상에 삐져나왔고 버클 돌아갔다. 훈련 2달 받고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박중사는 강지원의 복장을 거칠게 쥐어뜯듯 지적했다. 강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고치려 했지만 얼어붙은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때였다. 강지원의 발이 바닥에 살얼음에 미끄러지며 휘청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찍고 말았다. 침묵.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박미선 중사의 입꼬리가 비웃듯 살짝 올라갔다. 자세 불량? 아주 가지가지하는구나. 그녀는 싸늘하게 내뱉었다. 무릎 꿇었으니까 아주 제대로 꿇어봐. 양쪽 무릎 다 대. 강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려 했지만 박중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짓눌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머지 무릎마저 꿇었다. 수백 명의 가족과 동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동훈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가혹행위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동생의 모습은 강동훈의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았다. 그의 손에서 종이컵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툭. 뜨거운 커피가 그의 손등과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둔탁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박미선 중사를 포함한 몇몇이 강동훈 쪽을 쳐다보았다. 박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꿇은 강지원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사냥감을 희롱하는 포식자처럼 말을 이었다. 다들 똑똑히 봐라. 군기는 군인의 생명이다. 이런 놈 하나 때문에 전우가 다 죽는 거야. 약한 놈은 여기가 살아남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 커졌고 명백히 면회 온 가족들에게 들으라는 듯한 연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일어나지도 못해? 어차피 입을 옷도 아니잖아. 이걸 보고 강해질 생각은 못할 망정. 여긴 내 미술학원이 아니야. 박미선 중사는 반들반들하게 닦인 자신의 전투화 앞코로 무릎 꿇은 강지원의 복부를 가볍게 툭 밀쳤다. 강지원은 비틀거리며 상체를 숙였다. 굴욕감과 고통으로 강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강지원의 전투복 상의 깃을 잡아뜯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전투복 상의가 어깨부터 가슴팍까지 길게 찢어졌다. 싸구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드러난 맨살을 가리려 애썼지만 박 중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지원의 전투복을 찢는 데 집중했다. 찢어진 옷은 상체를 거의 노출시켰고 그녀는 수치심에 몸을 잔뜩 웅크렸다. 수많은 가족들의 시선이 그곳에 박혔고 몇몇 여성 면회객들의 입에서는 얕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박 중사는 마치 자신의 군기 확립에 자부심이라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입을 군복이야. 이런 정신머리로 군복을 입겠다고. 어딜 감히 나약한 몸으로. 그녀는 찢어진 전투복 조각을 강지원의 얼굴에 던지며 조롱했다. 강지원은 고개를 더 숙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은 찢어진 전투복으로 반쯤 드러난 채 수치심에 몸을 떠는 여동생의 모습. 강동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핏줄이 붉어졌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동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다. 박미선 중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동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흥미롭다는 듯한 오만함이 어렸다. 민간인은 통제선 뒤로 물러나 주시죠. 여긴 훈련구역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성희롱입니다. 강동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박 중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가혹행위요? 이게 군대입니다. 민간에서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여긴 규율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잘 차려입은 코트, 단정한 얼굴, 예쁜 얼굴로 이런 데까지 오시긴 했는데 여긴 그런 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조롱이었다. 강동훈의 뺨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감찰관으로서의 냉정함을 억지로 붙잡았다. 준장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대 전체의 썩은 뿌리를 뽑아낼 계획이 필요했다. 당신이 말하는 규율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병의 전투복을 찢고 무릎 꿇리는 것을 허용합니까? 당신의 계급과 성명을 묻겠습니다. 박 중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신원 확인에 응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의 월권 행위입니다. 즉시 물러나지 않으면 국무집행 방해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동훈의 등 뒤에 서였다. 아이고, 저 아가씨가 뭘 모르네. 괜히 나섰다가 저 훈련병만 더 고생하겠어. 요즘 군대가 다 저렇던데 그냥 참지. 강동훈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폭력을 행사하는 박미선보다 그 폭력을 묵인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탓하는 저 방관의 목소리들이 더 끔찍했다. 이것이 바로 군대라는 조직이 수십 년간 폭력을 유지해온 방식이었다. 고립과 방관. 강동훈은 더 이상 박 중사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박미선 중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강동훈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동훈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물러선 것뿐이었다. 박미선 중사의 조롱 섞인 시선을 뒤로 하고 물러선 강동훈은 다른 가족들 틈으로 황급히 섞여들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오빠가 아니라 감찰관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였다. 그는 인파 속에서 가장 구석진 곳, 부대 건물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박 중사를 비롯한 조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주소록을 내리는 그의 손가락이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멈췄다. 이준호 준장님. 헌병병과 최고 선임이자 그의 군 생활을 함께 해온 중마고우이자 전우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곧바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준장입니다. 준장님, 저 강동훈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러워졌다. 동훈이? 웬일이냐? 동생 수료식이라고 하지 않았나? 긴급 보고입니다. 강원도 백골부대 신병교육대 코드 알파 발생. 즉시 전담팀 출동 요청합니다. 코드 알파는 헌병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간부의 병사 대상 중대 폭행 사건 현장 적발을 의미했다. 이준호 준장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상황 보고해. 신병 수료식 연병장. 가족 및 동기 다수 목격. 신임 중사 박미선 훈련병 강지원 대상 공개 모욕, 무릎 꿇림, 전투복 훼손 및 복부 가격 확인. 현재 가해자 박 중사 타 훈련병에게 추가 위협 중. 부대 지휘 개통 상황 인지했으나 묵인 또는 방조. 이준호 준장은 말이 없었다. 강동훈은 말을 이었다. 즉시 초동 조치 및 현장 보존 필요합니다. 증거 인멸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 오염 우려됩니다. 알았다. 이준호 준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최전방 군단 헌병 특수임무대에 출동 명령 하달한다. 나도 지금 바로 헬기 띄운다. 30분.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떠나지 말고 증거 확보해. 특히 내 신분 노출시키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30분. 강동훈은 다시 연병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박미선 중사는 여전히 훈련병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지만 아까의 기세 등등함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강동훈의 등장이 그녀에게도 일말의 경각심은 준 모양이었다. 그때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강동훈에게 다가왔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강동훈에게 말을 걸었다. 저 강지원 훈련병 가족분 되십니까? 저는 본부중대 소대장입니다. 아까 박 중사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형적인 무마 시도였다. 강동훈은 중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해가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분 말이 좀 심하십니다.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교육훈련 중에 훈련병의 복부를 가격하고 전투복을 찢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동훈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중위에게 슬쩍 보여주었다. 중위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이 더 높은 상급자가 나타났다. 소령 계급장을 단 작전과장이었다. 그는 꽤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얼굴로 다가왔다. 강동훈 씨 맞습니까? 저는 작전과장입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로 가시죠. 부대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오해는 풀면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이렇게 훈련 구역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소란 피운 적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헌병대가 도착할 겁니다. 헌병대라는 말에 소령의 눈이 커졌다. 무슨 헌병대라니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십니까? 이러면 강지원 훈련병만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강동훈은 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여동생이 힘들어질까봐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들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협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산자락을 울리며 둔탁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헌병 특수 임무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와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강원도 산골짜기의 정적을 찢어 밝혔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술렁이기 시작했고 훈련병들을 통제하던 조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미선 중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동훈에게 협박을 하던 작전과장 소령은 사이렌의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사색이 되어 정문 쪽과 강동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검은색 헌병 특임대 차량 3대가 연병장 한복판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장비를 착용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쳐나와 순식간에 연병장 주변을 통제했다. 가족들은 통제선 밖으로 격리되었고 훈련병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어서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수송 헬기 한 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바람이 너무 강해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이준호 준장이 무거운 군화발로 지상에 내렸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별이 박힌 베레모 밑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를 이어 헌병 수사관들이 내렸다. 이준호 준장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마비시켰다. 별하나 준장이 직접 신병교육대의 헬기를 타고 강림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충성!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부대 지휘관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최영호 대령이었다. 그는 미처 다 잠그지 못한 전투복 상의 단추를 채우며 이준호 준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준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이준호 준장은 최 대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인파 속에 서 있는 강동훈을 향해 있었다. 그는 강동훈의 앞에 멈춰섰다. 상황은? 그의 묵직한 물음에 강동훈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강동훈 준장입니다. 현 시간부로 본 사건 헌병 때에 정식 이첩합니다. 그는 준장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최영호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민간인인 줄 알았던 남자가 육군본부 직속 감찰관, 그것도 별 하나의 준장. 그리고 그가 강지원 훈련병의 오빠였다. 최 대령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최영호 대령. 이준호 준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책임질 텐가? 저 준장님. 그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시끄럽다. 이준호 준장의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다. 현 시간부로 최영호 대령, 지휘권 임시 정지한다. 본 부대는 헌병 때 통제하에 들어간다. 수사관 예. 가해자 박미선 중사 현장에서 즉시 분리 격리 조치. 피해자 강지원 훈련병 즉시 의무대로 후송, 전담 수사관 동행하여 피해 상황 및 상처 체증. 여기 있는 모든 훈련병 및 가족들 목격자 진술 확보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헌병 2명이 박미선 중사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들었다. 박 중사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갔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강지원에게 달려갔다. 강지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다. 강동훈은 동생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은 감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준호 준장이 다시 최 대령을 불렀다. 자네 사무실로 가지. 차 한잔 해야겠어. 그것은 차를 마시자는 뜻이 아니었다. 비공식 신문의 시작이었다. 최영호 대령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이준호 준장의 뒤를 따랐다. 강동훈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이제 막 거대한 부패의 껍질이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부대장실은 최영호 대령의 취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값비싼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역대 지휘관 사진, 그리고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한 화려한 상패들. 하지만 지금 그 방의 주인은 이준호 준장이었다. 이 준장은 부대장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여전히 소란스러운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대령은 방 한가운데에 죄인처럼 서 있었고 강동훈은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호 준장이 입을 열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건가?
저런 중사 하나 통제 못해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훈련병을 폭행하고 옷을 찢게 만드나? 최 대령은 식은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변명했다. 시정하겠습니다, 준장님. 박 중사가 신임이라 의욕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유독. 거짓말. 강동훈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최 대령의 눈이 그를 향했다. 박 중사의 태도는 신임의 의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과시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저런 행동이 처음일 리 없습니다. 대령님은 정말 모르셨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셨다면 지위 태만이고 아셨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강동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대령이 입술을 깨무는 순간 부대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헌병 수사관이었다. 준장님, 본 부대 소속 헌병 파견 병사 박찬호 일병이 긴급 제보할 사항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준호 준장과 강동훈의 눈이 마주쳤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이었다. 최 대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강동훈은 놓치지 않았다. 들여보내. 곧이어 마른 체구의 박찬호 일병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이준호 준장에게 경례를 붙이고 힐끗 최 대령의 눈치를 살폈다. 제보할 것이 있다고? 이준호 준장이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박 일병은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들었다. 저는 이 부대 헌병 파견병으로 근무하며 부대 내의 각종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몰래 기록해왔습니다. 그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박미선 중사가 주도한 폭행 및 가혹 행위의 상세한 기록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비한 듯한 대사처럼 막힘이 없었다. 최영호 대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이런 일이 제가 미처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런 의로운 병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준장님 즉시 저 자료를 검토해서 박 중사를 일벌백계 하고. 조용히 해. 이준호 준장이 최 대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USB를 집어드는 대신 박 일병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박 일병,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지? 오늘 이 사단이 터지자마자 말이야. 박 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준장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이제야말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준호 준장은 USB를 집어들어 강동훈에게 건넸다. 강 준장, 자네 전문 분야인 것 같군. 검토해봐. 강동훈은 USB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박 일병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로운 내부 고발자라기엔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최 대령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알겠습니다. 강동훈은 수사관에게 노트북을 요청했다. 박 일병, 아주 중요한 증거다. 고맙다. 강동훈은 노트북에 USB를 꽂으며 생각했다. 이 USB는 진실을 밝힐 열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거대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었다. 최영호 대령의 굳은 표정이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라 초조함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부대장실 옆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강동훈은 노트북 앞에 앉아 USB의 내용을 샅샅이 훑었다. 파일은 놀라울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박미선 중사 폭언 녹취록, 피해 훈련병 진술서, 생활관 내 가혹 행위 목격담. 모든 증거가 정확히 박미선 중사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강동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속성을 파고들었다. 찾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파일들의 메타데이터, 즉 파일의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작성 날짜 1월 14일. 수정한 날짜 1월 14일.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것은 1월 15일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파일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완벽하게 작성 및 수정되어 있었다. 강동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파일 작성자 아이디는 PCHBJ, 박찬호 일병의 이니셜이었다. 하지만 최종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는 달랐다.
CYHHQ 최영호 부대본부 관리자. 강동우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꼬리 자르기였다. 최영호 대령은 이미 박미선 중사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언젠가 터질 문제를 대비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을 증거를 미리 조작해둔 것이었다. 박찬호 일병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다. 오늘 이 사태가 터지자 최 대령은 박 일병을 시켜 조작된 USB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은 부패를 척결하려 노력한 지휘관으로 박 중사는 부대의 유일한 암적 존재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때 의무실에서 강지원의 체증을 마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보고드립니다. 피해자 강지원 훈련병 복부 및 흉부의 다수의 피하 출혈 확인. 군의관 소견 단순 충격이 아닌 군화 등에 의한 반복적 가격 소견.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박미선 중사가 평소에도 내 오빠가 준장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실대? 내 오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라며 가족을 언급한 모욕 행위를 상습적으로 가해왔다고 합니다. 강동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박미선은 강지원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심지어 자신의 과거 계급까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적개심이 약한 강지원에게 투사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다. 그리고 최영호 대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 강동우는 노트북을 들고 이준호 준장에게 향했다. 준장님, USB는 함정입니다. 그녀는 이 준장에게 메타데이터와 파일 수정 기록, 그리고 수정자 아이디를 보여주었다. 이준호 준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최영호 이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연극을 해? 박 중사는 미끼입니다. 최 대령이 감추려는 본체가 따로 있을 겁니다. 강동훈이 말했다. 이 부대 박 중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준호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강 준장 말이 맞아.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 및 증거 조작 사건이다. 최영호 대령, 제대로 걸렸어. 이준호 준장은 즉시 헌병 수사관들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박찬호 일병, 증거 위조 및 상급자 교사 혐의로 격리 신문한다. 그리고 수사팀 전원은 부대장실 및 본부 행정실, 전산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최영호 대령의 모든 개인 컴퓨터와 서류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내부 고발이라는 연극은 막을 내렸고 진짜 범죄의 실체를 파헤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찬호 일병에 대한 신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강동훈 준장과 이준호 준장이 조작된 메타데이터라는 결정적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자신이 누명이라도 쓸까봐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입니다. 최영호 대령님이 시켰습니다. 박일병은 울먹이며 자백했다. 최 대령은 평소 박미선 중사의 강압적인 훈련 방식을 군기 확립이라며 칭찬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부대에서 가혹행위로 지휘관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헌병 파견병인 박일병을 회유했다. 박 중사가 좀 불안하다. 자네가 박 중사 관련 자료들 좀 모아놔. 혹시 문제 생기면 자네가 내부 고발한 걸로 해서 부대를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럼 자네는 포상 휴가는 물론이고 내 이름으로 표창장까지 챙겨주지. 박일병은 그 말을 믿고 박 중사의 뒤를 캐며 자료를 모았고 최 대령은 그 자료들을 박 중사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기 좋게 편집하고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육군본부 감찰관이자 헌병대장의 직계인 강동훈 준장 앞에서 사건이 터지자 최 대령은 지금이 준비한 카드를 쓸 때라고 판단하고 박일병을 내보낸 것이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강동훈은 박일병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그 시키는 대로 한 행동이 진실을 묻고 한 사람을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 뻔했다. 당신도 공범이야. 박일병이 조사를 받는 동안 최영호 대령의 사무실과 부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준장님, 이겁니다. 수사관 한 명이 최 대령의 개인 금고에서 이중 장부를 발견했다.
그것은 부대 운영비와는 전혀 다른 비공식적인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장부였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 대령은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부식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훈련병들은 정량보다 적은 고기와 과일을 배급받았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최 대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돈은 상급 부대 감사관들에게 떡값으로 상납되거나 최 대령 개인의 유흥비로 쓰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돈의 일부가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부사관들에게 지급된 내역이었다. 박미선 중사 월 50만 원. 사유훈련 성과 우수. 장부에는 박 중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금이 아니었다. 훈련병들을 강하게 통제하라는 최 대령의 암묵적인 지시에 대한 대가, 즉 폭력의 라이선스를 돈으로 구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미선 중사는 부대장의 비호 아래 더 잔인해질 수 있었고 최 대령은 박 중사를 앞세워 부대를 철권 통치하며 뒤로는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동우는 장부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폭행 은폐 사건이 아니에요. 부대 전체가 총체적으로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준호 준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전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군대가 이 지경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군. 그때 최 대령의 개인 컴퓨터를 분석하던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삭제된 이메일이었다. 발신 최영호 대령. 수신 박미선 중사. 제목 훈련병 군기 관련. 박 중사 요즘 애들 정신 상태가 빠져 보인다. 특히 이번 기수 약해 빠진 놈들이 많아. 강 준장 동생 놈도 그렇고. 박 중사가 본보기를 좀 보여 강력하게 휘어잡아.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알지? 날짜는 지원이가 입대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소 대강당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준호 준장의 명령으로 부대의 모든 간부와 기관병들이 소집되었다. 잠에서 덜 깬 퀭한 얼굴들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강당의 맨 앞줄에는 최영호 대령과 박미선 중사 그리고 박찬호 일병이 헌병들의 감시 아래 앉아 있었다. 최 대령은 어젯밤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미선 중사는 쉴 새 없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떨고 있었다. 단상 위에 이준호 준장이 섰고 그 옆에는 강동훈 준장이 노트북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부대에 만연한 치욕스러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이준호 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어제 우리는 한 훈련병이 그의 가족 앞에서 무참히 폭행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준장의 말이 끝나자 강당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어제 강동훈이 몰래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박미선 중사가 강지원의 복부를 군화로 밀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전투복 상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반쯤 벗겨진 채 수치심으로 몸을 떠는 강지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몇몇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가해자 박미선 중사. 그녀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이준호 준장의 시선이 박 중사에게 향했다. 강동훈 준장, 증거를 제시해. 강동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노트북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증거는 최영호 대령이 박미선 중사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박 중사가 본보기를 좀 보여. 강력하게 휘어잡아.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강동훈은 이메일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읽어내려갔다.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최영호 대령에게 쏠렸다. 최영호 대령은 자신의 지휘 편의를 위해 부하에게 폭력을 지시했습니다. 강동훈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중 장부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 대가입니다. 최 대령은 훈련병들의 급식비를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의 일부를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박미선 중사에게 상납했습니다. 폭력을 사주하고 돈으로 그 입을 막은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박미선 중사 월 50만 원이라고 적힌 장부 내역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박미선 중사는 그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고개를 들어 최 대령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최 대령이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아니 강동은 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날 음해하는 거라고. 새벽 4시 서울의 심장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의 거대한 철문이 꿈틀거리며 열리는 소리는 오해숙의 하루를 여는 자명종이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허리는 아직도 꼿꼿했다. 여왕벌 혹은 독사. 동대문 상인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별명들이었지만 해숙은 그 어떤 칭호도 싫지 않았다. 여왕벌은 왕국을 지배하고 독사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왕국과 그 왕국의 유일한 왕자인 아들 강진우가 있었다. 해숙의 왕국은 기름때와 먼지 그리고 억척스러운 아낙네들의 땀으로 지어졌다. 18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상경의 식당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흑백 사진 속 풍경 같았다. 남들 잘 시간에 쪽잠을 자고 밥 먹을 시간에 김치 한 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며 모은 돈으로 좌판을 열었다. 밤에는 원단을 등에 이고 청계천을 넘었고 낮에는 재봉틀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그렇게 10년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옷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오사장이라는 이름 석자는 동대문에서 보증수표가 되었다. 해숙상회라는 작은 간판은 이제 동대문 일대에서 가장 큰 도매상가 건물 중 하나인 퀸즈타워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곧 아들 진우의 역사이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해숙에게 진우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 그 자체였다. 내 아들만큼은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은 없게 하리라. 해숙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최고급 유치원, 강남 8학군, 값비싼 과외와 유학까지. 진우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니 원하기 전에 먼저 대령하는 것이 해숙의 사랑 방식이었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랐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해숙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아들의 성공은 곧 그녀의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30을 훌쩍 넘긴 아들은 이제 그녀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는 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윤서아. 단아한 얼굴에 조용한 미소를 띤 여자였다. 진우는 서아를 참하고 배울 만큼 배운 현명한 여자라고 소개했다. 해숙은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운산의 별실에서 처음으로 서아와 마주 앉았다. 서아는 과연 진우의 말처럼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예의 발랐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해숙의 눈은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늘 한 점 없는 얼굴, 고생이라곤 모르고 자란 티가 역력한 손가락, 그리고 해숙의 재력을 가늠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 해숙은 첫눈에 알아차렸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가진 배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맨손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셨다니 존경스러워요. 서아의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지만 해숙의 귀에는 기름 바른 혀로 꿀을 찾는 소리처럼 들렸다. 존경은 무슨. 먹고 살자니 억척스럽게 산 것뿐이다. 그나저나 우리 진우 어디가 그렇게 좋았니? 해숙은 일부러 핵심을 찔렀다. 서아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진우 씨는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었어요. 교과서 같은 대답. 해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이 따뜻하고 자상한 건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다. 열정? 내가 깔아준 비단길 위에서 넘어져 본 적도 없는 놈이 무슨 열정을 안단 말인가. 그래. 우리 진우가 좀 순하지.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서 옆에서 야무진 아이가 잘 챙겨줘야 할 텐데. 해숙은 서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그럴 깜냥이 되는 아이인지 내가 지켜보겠다. 는 무언의 경고였다. 서아는 그저 생긋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해숙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들의 결혼을 마냥 축복할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서아에게 푹 빠져 있었다. 엄마, 서아 씨 정말 괜찮은 여자야. 엄마도 겪어보면 알 거야.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해숙은 차마 그 계집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뱉을 수 없었다.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아들이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깨닫고 제 발로 돌아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해숙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통 크게 베풀었다. 예물 예단은 최고급으로 마쳤고 신혼집으로는 강남의 중심 도곡동 타워팰리스 70평대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었다. 물론 명의는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윤서아 공동 명의로 해주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서아의 미소에서 해숙은 가벼운 계산속을 읽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 것이네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해숙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가져보렴. 하지만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는 게 좋을 게다. 그녀는 며칠 뒤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를 만났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 30억. 실제 집값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아들 진우에게는 혹시 모를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해두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순진한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이것은 해숙이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걸어둔 안전장치였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한다면 이 서류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며느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이 종이 조각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눌 터였다. 해숙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대문의 여왕벌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평온했다. 윤서아는 영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시어머니 오해숙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주말마다 꼬박꼬박 시댁을 찾았고 해숙이 좋아하는 약과와 수정과를 직접 만들어 가기도 했다. 살가운 목소리로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때면 해숙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잠시나마 누그러지는 듯 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해숙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서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지?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해. 해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내가 좋다니 나도 좋다. 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아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계산된 효심.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의 연극은 조금씩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댁 방문 횟수는 한 달에 2번, 그리고 1번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서아가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라며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던 진우도 나중에는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 해숙에게 걸려오는 서아의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전하는 사무적인 통화로 바뀌었다. 어머님, 저 서아예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동창 모임이 있어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의 기색이 역력했다. 해숙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며느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해숙이 준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서는 매달 그녀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피부관리실, 해외여행 서아는 해숙의 돈으로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끝없는 과시욕을 채워나갔다. 정작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해숙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면서 터졌다. 해숙에게 칠순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룬 성공과 부 그리고 동대문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홀 전체를 빌렸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까지 수백 명의 손님들에게 초대장이 보내졌다. 해숙은 이 잔치가 아들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시험대라고 생각했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나, 오해숙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며느리 서아에게는 내가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아야, 잔치 때 입을 한복은 내가 맞춰주마. 이리 와서 같이 고르자. 해숙이 전화를 걸자 서아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 한복 불편해서 잘 안 입어요. 그냥 제 옷 입고 갈게요. 무슨 소리냐? 집안의 큰 잔치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아야지. 이건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야. 도리의 문제다.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어머님.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되죠. 그리고 그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속? 내 칠순 잔치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대체 뭐냐? 해숙은 기가 막혀 소리쳤다.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이요. 미리 잡아둔 거라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태평한 목소리에 해숙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친구들과의 브런치 약속보다 하찮게 여기는 며느리. 해숙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알겠다. 그럼 그 중요한 약속 끝나고 오너라. 내 남편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해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진우는 아내를 감싸기 급급했다. 엄마, 서아가 뭘 몰라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잖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너는 내 마누라가 내 어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이 한심한 놈아. 해숙은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다. 진우는 아프다는 표정으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해숙은 외롭고 서러웠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마침내 칠순 잔칫날이 밝았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은 발 디딜 틈 없이 하객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해숙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모두가 그녀의 성공을 칭송하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해숙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잔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도록 주인공이어야 할 며느리 윤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숙의 표정이 굳어지자 진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서아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아침부터 계속 토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좀 들렀다 온다고 연락 왔어요. 해숙은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 하지만 아들은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의 뻔뻔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해숙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신인은 며느리라고 저장된 윤서아였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편에 선물 보냈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은행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윤서아님께서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만 원. 해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십억짜리 집을 사준 시어머니의 일생에 한 번뿐인 칠순 잔치에 고작 10만 원.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의도적인 무시였다. 당신에게는 이 정도의 성이면 충분하다는 며느리의 차가운 선언이었다. 해숙은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주변의 시끄러운 축하 소리도 화려한 음악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수십 년간 겪었던 그 어떤 수모와 멸시보다 더 큰 모욕감이었다. 해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것이 너희의 진심이구나. 잘 알겠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제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 안전장치를 풀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동대문의 여왕벌은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오만한 침입자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칠순 잔치는 겉보기에 화려하게 끝났다. 하객들은 오해숙의 재력과 인맥에 감탄하며 돌아갔지만 잔치의 주인공인 해숙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 강진우는 끝까지 아내 윤서아의 편을 들었다. 엄마 서아 정말 아팠대. 집에 가보니까 식은땀 흘리면서 누워있더라.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 해숙은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아들의 눈은 이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가려져 진실을 볼 능력을 상실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평창동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불을 모두 켠 채 그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보낸 10만 원 입금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 10만이라는 숫자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아들 부부를 집으로 호출했다. 진우는 어젯밤 아내가 불참한 것에 대해 사죄라도 하러 오라는 줄 알고 서아의 손을 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찾았다.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화장기 없이 나타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해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해숙은 차가운 눈으로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 따위 보고 싶지 않다.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우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다. 너 어제 정말 아팠다고 했지? 네,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래. 해숙은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아가 활짝 웃으며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카페에서 즐겁게 수다를 떠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에 찍힌 시간은 정확히 해숙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던 시각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아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아프다고 했잖아.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아니, 진우 씨. 이건 오해야. 잠깐 친구가 부탁한 거 사러 나갔다가. 오해? 해숙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몸이 아파서 시어미 칠순 잔치는 못 오겠다는 년이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할 기운은 있었나 보구나. 내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인가 보다. 내 시어미 목숨보다 중요할 만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서아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해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닥쳐라. 내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해숙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어제 받은 입금 내역을 두 사람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너희 부부가 나를 생각하는 가치더구나. 70억짜리 집을 사준 어미에게 너희는 고작 10만 원짜리 경의를 표했어. 그래, 아주 잘 알겠다. 진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서아 씨를 제가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해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문서다. 진우와 서아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소유권 이전 항목 아래 선명하게 박힌 글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채권 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강진우, 윤서아, 근저당권자 오해숙. 진우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근저당권이라니요? 해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거저준 줄 알았더냐? 아니,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부모에게 사람 도리를 다하는 가정을 꾸릴 기회.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서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와락 움켜쥐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예요. 증여받은 집인데 어떻게? 증여?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찍었더냐? 나는 너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집은 담보다. 이제 빚을 갚을 시간이 된 것뿐이야. 해숙의 선언에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서아 씨도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요. 반성? 저 아이의 저 오만한 눈에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더냐?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과 집을 빼앗기게 생긴 것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이 멍청한 놈아.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차가웠다. 내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근저당권 실행을 통보할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너희는 그 집에서 짐 싸서 나와야 할 게다. 내가 베푼 마지막 호의는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뿐이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빌게요, 네. 서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숙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숙은 싸늘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내가 무시하고 기만했던 내 자신의 경솔함과 오만함에 빌어라.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둬라. 오해숙의 왕국에서는 배신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해숙은 두 사람을 등지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거실에는 진우의 흐느낌과 서아의 절규만이 남았다. 수십 년간 해숙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왕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복수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한 모욕감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오해숙의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서아의 애원은 악에 바친 절규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곁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남편 강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신은 뭐 했어? 당신 엄마잖아. 저 늙은이가 미쳐서 날뛰는데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집이야. 당신이랑 내 집이라고. 서아야, 그만해.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그래. 진우는 힘없이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웅얼거렸다. 그 무기력한 모습에 서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화가 나면 자식한테 사준 집을 다시 뺏어가. 그게 사람이야, 악마지. 당신은 아직도 저 여자가 당신 엄마로 보여?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이야. 당신은 평생 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로 살다가 늙어 죽어. 이 등신아. 서아는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진우를 밀치고 평창동 저택을 뛰쳐나갔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최고급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꾸며진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억울함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칠순 잔치 좀 빠진 게 집을 뺏어갈 만큼 죽을 죄야? 그깟 돈 10만 원 보낸 게 그렇게 모욕적이었어? 평생 시장 바닥에서 돈만 알고 살아온 무식한 노인네 아니랄까봐 사람 성의를 돈으로밖에 계산을 못하지. 서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오해숙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시어머니의 분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악랄한 계략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법무법인 세종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근저당권 실행 예고 통지서. 정해진 기일 내에 채무액 30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차가운 문장이 찍혀 있었다. 서아는 종이 조각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법으로 해결해야 했다. 서아는 수소문 끝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변호사는 서아가 내민 등기부등본과 내용 증명을 꼼꼼히 살폈다. 이건 쉽지 않겠는데요. 변호사의 첫 마디는 절망적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혼인 중에 시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이잖아요. 엄연히 제 지분도 있는 특유 재산이라고요. 서아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따졌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이 설명했다. 윤서아 씨, 증여라는 것은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죠. 시어머니께서 증여계약서를 써주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분명히 저희 신혼집으로 사주신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설령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증여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분에 잡힐 서명을 받아서요.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부담부 증여요? 네. 쉽게 말해 이 집을 너희에게 주긴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빚을 갚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겠다는 안전장치를 걸어둔 셈입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께서 나는 아들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담보로 아파트를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걸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법적으로는 오해숙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한단 말인가? 강남의 사모님,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자신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서아는 복수심에 불탔다.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 오해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돈보다도 평생 쌓아올린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었다. 동대문 신화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이라는 빛나는 왕관. 서아는 그 왕관을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아는 거실의 불을 모두 끈 채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만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파우더룸과 강남 엄마들의 성지라 불리는 강남맘 카페에 올릴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치밀하고 교묘했다.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며느리로 묘사했다. 남편을 사랑했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썼다. 그리고 오해숙을 돈밖에 모르는 악독하고 비정한 시어머니로 그려냈다. 결혼 초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들을 자신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시월드의 전형적인 악녀로 만들었다. 칠순 잔치 사건은 그녀의 손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참석이 어렵다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무시했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축하금이라도 보내드렸더니 고작 10만 원을 보냈다며 저를 돈만 밝히는 싸구려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을 내놓으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 몰래 아파트에 수십억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을 줄 생각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들 부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비정한 시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고 저는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을 올리고 서아는 숨을 죽인 채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치 교활한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궁지에 몰린 쥐는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아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한겨울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자극적인 제목,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연, 그리고 악독한 시어머니와 불쌍한 며느리라는 선명한 대결 구도는 네티즌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제목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30억 근저당 설정하고 내쫓으려 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게 사람임? 악마다 악마.
남편은 뭐한대요? 마마보이 새끼가 분명함. 당장 이혼하세요. 글쓰님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막장 시어머니가 있다니 녹취랑 문자 다 모아서 언론에 제보하세요. 신상이라도 털어서 망신을 줘야 정신 차리지. 동대문에서 옷 장사한다고요? 어딘지 금방 찾겠네. 여론은 순식간에 서아의 편이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비정한 시어머니에게 고통받는 가여운 며느리의 아이콘이 되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소비하고 분노할 대상을 찾아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질 뿐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글에 달리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희열을 느꼈다. 오해숙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쏟아질수록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댓글의 조언대로 더 큰 판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주요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일제히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방송사 교양국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궁금한 이야기 Y와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이슈와 억울한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방송이었다. 윤서아 씨 되시죠? 제보 메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아 씨 사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후 서아는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젊은 PD와 작가를 만났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나갔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에 값싼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누가 봐도 억울한 사연을 가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PD님, 작가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각색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오해숙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폭언을 퍼부었던 것처럼 연기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PD와 작가는 서아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아가 천사처럼 보였고 오해숙은 악마처럼 보였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서아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 아니, 그분 목소리라도 녹음된 게 있으면 방송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PD의 눈이 빛났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서아는 그들 앞에서 오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날카로운 해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저 서아예요. 이제 와서 또 무슨 꿍꿍이야.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어머님, 제발 집은 안 돼요.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서아는 일부러 울먹이며 애원했다. 해숙은 그런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증스러웠다. 시끄럽다. 내깐년이 어디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수작이야. 법대로 해. 너 같은 건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해숙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치자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PD와 작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악독한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눈물 흘리는 며느리. 시청률을 보장하는 가장 자극적인 장면이 확보된 순간이었다. 그 후 촬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아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했고 제작진은 그녀의 집을 찾아가 텅 빈 냉장고와 어지러운 집안을 비추며 마치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연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당일. 시어머니의 두 얼굴 30억 아파트에 숨겨진 진실. 방송은 시작부터 오해숙을 돈에 눈이 먼 비정한 어머니로 규정했다. 해숙의 성공 신화는 아들의 행복마저 돈으로 통제하려는 비뚤어진 모정으로 왜곡되었다. 서아가 해숙에게 전화했던 통화 내용은 앞뒤 맥락이 모두 잘린 채 해숙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장면만 반복해서 나갔다. 음산한 배경음악과 함께 해숙의 목소리는 악마의 소리처럼 변조되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오해숙의 실명과 그녀가 운영하는 해숙상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분노한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상을 파헤쳐 인터넷에 공개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윤서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법정에서 오해숙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제 오해숙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대문의 여왕벌은 이제 대중의 돌팔매질을 맞는 마녀가 되었다. 방송의 파급력은 윤서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악마 시어머니 오해숙 이야기로 들끓었다. 아침 정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각종 연예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온통 그녀의 이야기뿐이었다. 해숙상회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동대문 퀸즈타워 앞에 있는 해숙의 가게는 순식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저기가 그 악독한 할망구 가게래. 사람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 수 있지? 사람들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일부 유튜버들은 실시간 방송을 켜고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냈다. 해숙상회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항해 전화, 욕설 전화, 심지어는 살해 협박 전화까지. 수십 년간 해숙과 함께 일해온 직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평생 해숙을 믿고 따랐던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왔다.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론이 이런데 당분간은 거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 사장,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해숙은 가게 안쪽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보았다. 교묘하게 편집된 화면,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가해자로 모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 처음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래, 저 계집애가 독을 품었구나. 나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해숙은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고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얼굴 없는 대중이 가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이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오해숙을 마녀로 단정하고 화형대에 세워놓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강진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송 내용을 요약한 인터넷 기사들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서한테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랬어? 아들의 눈에는 의심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 순간 해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저 교활한 계집애의 눈물과 왜곡된 편집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해숙은 실소를 터뜨렸다. 너는 이 어미를 믿는 게 아니라 저 앙큼한 년의 눈물과 텔레비전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놈을 낳은 게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서아는 내 아내야. 방송이 전부 거짓말은 아닐 거 아냐. 엄마가 서아한테 모질게 대한 건 사실이잖아. 모질게? 그래, 모질게 대했지. 시험이 칠순 잔치에 오지도 않고 10만 원을 던져준 년 백화점에서 명품이나 사들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년을 곱게만 대할 수 있는 성인군자는 못 된다라 내가. 너는 내 마누라가 한 짓은 눈 감아주고 이 어미가 화 한 번 낸 것만 붙들고 늘어지는구나. 이 호로 자식아. 해숙의 고함에 진우는 움찔하며 물러섰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분노와 아내의 눈물 사이에서 그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해숙은 그런 아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었다. 이 지옥 같은 마녀 사냥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나가라. 엄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마누라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위로라도 해드려라.
이 어미는 이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해숙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진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해숙은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의 가게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독한 오기와 투지가 끌어올랐다. 그래, 윤서아. 내가 전쟁을 원했으니 내가 기꺼이 응해주마. 여론이라는 칼로 나를 찔렀겠다. 좋다. 나는 진실이라는 더 날카로운 칼로 내 숨통을 끊어주겠다. 누가 진짜 악마인지 온 세상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동대문의 여왕벌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녀 사냥의 불길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온 세상이 오해숙에게 돌을 던지는 동안 그녀는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모두 끊었다. TV를 끄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핸드폰은 비서에게 맡겼다. 쏟아지는 비난과 저주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이었다. 마녀 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날 오후 해숙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찾은 사람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사건이나 유명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무죄 제족이라 불리는 위기관리팀의 전설 백상훈 변호사였다. 백 변호사는 해숙이 내민 자료들을 검토하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방송 녹화본, 인터넷에 올라온 윤서아의 글, 그리고 악플들. 그는 모든 것을 훑어본 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회장님. 상대방은 작정하고 회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 것 같나? 해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백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여론은 바람과 같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그만이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오해숙의 반격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백상훈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앤장의 정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윤서아의 거짓말을 입증할 물증 확보였다. 해숙이 칠순 잔치를 했던 신라호텔과 서아가 쇼핑을 했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의 해당 시각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서아는 방송에서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활기차게 매장을 누비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두 번째, 서아가 돈 때문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박할 자료를 모았다. 해숙은 결혼 전부터 서아에게 건넨 용돈 내역, 서아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수년간의 명세서를 모두 정리했다. 샤넬, 에르메스, 까르띠에 명세서에는 서아가 해숙의 돈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서아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와 그녀의 남동생 유학 자금까지 해숙이 지원해준 내역도 찾아냈다. 세 번째, 증인을 확보했다. 칠순 잔치 당일 서아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던 친구들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백 변호사 팀의 집요한 설득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에 결국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서아가 그날 아픈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 가기 싫다고 가면 또 이것저것 트집 잡고 잔소리할 게 뻔해서 핑계대고 빠진 거라고 했어요. 저희한테는 시어머니 욕을 엄청 했어요. 늙은 여우가 돈 자랑하는 꼴 보기 싫다고. 모든 증언은 녹취되었고 공증까지 마쳤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를 정조준했다. 백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제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통화 내용의 악의적인 편집,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인 보도 등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모든 증거가 모이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오해숙은 자신의 서재에서 산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을 보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진실의 칼날이자 거짓의 심장을 꿰뚫 창이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해숙은 백상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 변호사, 기자회견을 합시다. 저 계집애가 눈물로 쇼를 했던 바로 그 방송국 앞에서,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악마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해숙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승리를 확신하는 여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녀 사냥의 불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은 윤서아가 눈물의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방송사 목동 SBS 사옥 앞에서 열렸다. 오해숙 측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수십 개의 언론사가 몰려들었다. 악마 시어머니로 낙인 찍힌 인물이 대중 앞에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인터넷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대부분은 그녀가 눈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오해숙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고급 블랙 슈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출정한 여왕처럼 당당했다. 플래시가 폭포처럼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선 백상훈 변호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오해숙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윤서아 씨와 편파 왜곡 보도로 사태를 확산시킨 SBS 측에 대한 오해숙 회장님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백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해숙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시각,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서아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이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지자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의 증거입니다. 윤서아 씨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지난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었다. 화면 가득히 찍힌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결제 금액은 서아가 주장했던 돈 때문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증명했다. 오해숙 회장님은 며느리 윤서아 씨에게 매달 충분한 생활비는 물론 별도의 용돈과 법인카드까지 제공했습니다. 윤서아 씨는 시어머니의 지원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돈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서아의 친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시어머니 돈 자랑하는 꼴 보기 싫어서 핑계대고 빠졌다는 내용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는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편집했던 오해숙의 통화 녹음 원본을 공개했다. 원본 파일에는 서아가 먼저 울먹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정황과 그의 격분한 해숙이 소리를 지르게 된 전후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장내는 충격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백 변호사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오해숙은 몰려든 카메라를 하나하나 응시하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정을 구하거나 용서를 빌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룩한 제 자신과 제 회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윤서아를 향해 선전포고했다. 저는 며느리였던 윤서아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저의 지원으로 누렸던 모든 경제적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자비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녀의 뼈에 새겨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송사를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진실을 외면하고 시청률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한 SBS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 및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입니다.
언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행한 비열한 마녀 사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해숙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돌아섰다. 악마 시어머니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가여운 며느리는 희대의 사기꾼, 국민 꽃뱀으로 전락했다. 인터넷은 윤서아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 들끓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다시 한번 온라인에 퍼졌고 이번에는 동정의 여지조차 없었다. 해당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은 사과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글로 마비되었고 결국 방송사는 황급히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했다. 진실의 역습은 성공했다. 오해숙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모두 꺾어버리고 그 화살을 거짓을 말한 자들의 심장에 되돌려 꽂았다. 심판의 날 동대문의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탈환했다. 오해숙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동안 강진우는 도곡동 아파트 거실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화면 속에서 조목조목 펼쳐지는 진실의 증거들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내 윤서아가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웃고 떠드는 CCTV 영상,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카드 명세서, 그리고 어머니의 절규가 담긴 통화 녹음 원본. 모든 것이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바보였다. 철저한 등신이었고 한심한 마마보이였다. 아내의 가증스러운 눈물에 속아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를 의심하고 원망했다. 어머니가 마녀 사냥을 당하는 동안 그는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진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외출했던 서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듯 평소처럼 가볍게 물었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쇼핑하는데.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남편의 낯선 눈빛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진우는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들어 방금 끝난 기자회견의 재방송 화면을 틀었다. 화면 가득히 서아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친구와의 통화 녹취록,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뭐가? 저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럼 저 영상 속에서 웃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 당신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라도 되나?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의 그 더러운 거짓말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엄마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어. 그런데 나는 등신같이 당신 편을 들었어. 내 어머니를 의심했다고. 진우는 괴로운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궁지에 몰린 서아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래.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당신은 몰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 옆에서, 이 좋은 집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쳤어. 닥쳐. 진우는 서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서아는 바닥에 쓰러져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도끼만이 가득했다. 그래, 때려라. 이제 와서 당신 엄마 편드는 거야? 웃기지 마. 당신도 똑같아. 결국엔 엄마 치마폭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마마보이일 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당신 배경을 사랑했던 거지. 이제 다 끝났으니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줘. 이 집의 절반은 내 거라는 거 잊지 말고.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쓰러진 서아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본 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위자료? 지? 꿈깨. 당신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진우는 그대로 집을 나와 무작정 차를 몰아 평창동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이고 차 안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진우는 겨우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해숙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해숙은 말없이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아들이 미웠지만 결국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였다. 일어나거라. 해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니 됐다. 하지만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지. 다음 날 진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해숙의 지시대로 동대문에 있는 해숙상회의 물류창고로 첫 출근을 했다. 임원이나 간부가 아니었다. 가장 말단에서 먼지를 마시며 무거운 원단 상자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다. 내가 지금껏 편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 창고의 먼지와 상인들의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 몸으로 직접 깨달아라.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너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해숙이 아들에게 내린 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진우는 묵묵히 그 벌을 받아들였다. 고된 육체 노동에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땀을 흘릴수록 그의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강진우가 떠난 후 윤서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오해숙의 소송은 자비가 없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물론 결혼 생활 동안 지원받았던 모든 금액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그녀의 통장은 모두 압류되었다. 한때 강남 사모님으로 불리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화려했던 과거는 악몽처럼 느껴졌고 현실은 지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구역질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본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임신. 서아는 한참 동안 테스트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아이는 그녀에게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오해숙과 강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서아는 수소문 끝에 동대문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진우를 찾아갔다. 몇 달 사이 진우는 햇볕에 그을리고 살이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아는 말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내 아이 맞아? 그럼 누구 아이겠어? 이 아이 당신 핏줄이야.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진우 씨, 나 좀 봐줘. 아니, 나는 괜찮아. 이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어머님께 한 번만 더 용서를 구해주면 안 될까?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서아에 대한 증오는 여전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며칠을 고뇌하다 결국 어머니 해숙을 찾아갔다. 해숙은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빌미로 다시 기어들어 오시겠다? 어머니. 알겠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다면 내 손주임은 분명하지. 좋다. 그 계집애에게 제안을 하거라.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대신 아이를 낳는 즉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내게 넘겨라. 그 대가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이 아닌 냉정한 사업가의 거래였다. 진우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다. 서아는 해숙의 제안을 전해 듣고 잠시 고민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처음 들었던 아이의 심장 소리를 떠올렸다. 작고 강하게 뛰던 그 소리. 마침내 아이를 낳는 날. 병실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서아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는 복수의 도구나 재기의 발판이 아니었다. 그저 작고 따뜻하고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생명체였다.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해숙의 변호사가 합의서와 돈을 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약속된 금액은 바로 입금될 겁니다. 서아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싫어요. 네? 이 아이 내 아이야. 돈 몇 푼에 내 자식 팔아넘기는 엄마는 안 될 거야. 당신들한테 안 줘. 내가 키울 거야. 이 돈도 필요 없으니 가지고 돌아가. 그것은 윤서아 인생의 첫 번째 진정한 선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위태로운 평화가 시작되었다. 오해숙은 결국 손녀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아에 대한 소송은 모두 취하했지만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 아들 진우를 통해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 강진우는 창고 일부터 시작해 현장을 익히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해숙상 외에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했다. 그는 주말마다 딸을 보러 갔다. 서아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한 동지애와 연민으로 이어져 있었다. 윤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식당 서빙, 옷가게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다. 해숙이 보내는 양육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다. 고된 삶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돈의 가치와 땀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진우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으로 평창동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해숙은 문 앞에서 자신을 꼭 닮은 작은 손녀를 보고 얼음 같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분노가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완벽한 가족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갈 것이었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위태롭고 불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